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특별하다면 나름 특별하게 살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제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연년생이에요. 첫째는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고, 둘째는 얼마 전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는데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을 꽤나 일찍 했어요. 저희 때야 여자 나이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게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지만 저는 20살 때 혼인신고를 했으니까요. 혼전 임신 같은 사고는 아니었고 제가 당시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 쫓아다녔습니다. 남편은 덩치도 크고 무뚝뚝하고 듬직한 전형적인 곰 같은 사람이에요. 전 어렸을 적부터 그런 남자답고 믿음직스러운 사람과 결혼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7살 때 외간 여자랑 바람이 나서 저와 어머니를 두고 도망가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당시 동생을 임신 중이셨는데 마음고생 몸고생이 심하게 하느라 결국 유산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와 저 둘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요즘도 여자 혼자 애 키운다고 하면 곱게 보지 않는 시선들이 많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런데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간 건데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여자가 얼마나 남편을 쥐잡듯 잡았으면, 얼마나 내조를 못했으면 여자가 못했으니 남자가 떠났겠지. 저렇게 독하니 혼자서 애를 키우지. 억울했지만 속내를 털어놓고 기댈 곳 하나 없었고 어머니와 저는 오직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럴수록 저와 어머니를 두고 떠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점점 커져갔어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울수록 정상적인 가정에 대한 갈망도 커져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꼭 장래에 아버지 같은 못난 남자 말고 부인과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믿음직한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살이 되자마자 만난 남편에게 저는 첫눈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와 9살 차이가 났고 곧 30줄에 접어드는 나이였어요. 남편은 처음 회사에 들어가 어리버리 연신 실수를 남발하는 저를 묵묵하게 챙겨주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참 듬직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남편은 원래 9살 차이 나는 저를 전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하도 결혼해달라고 조르며 쫓아다니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 백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20살, 이제 막 회사에 다니기 시작할 나이였으니 모아놓은 돈은 당연히 없었고 남편 또한 공부를 오래 했던 사람이라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저희 둘은 상의하에 결혼식을 생략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여자라면 다들 하얀 웨딩드레스와 값나가는 결혼 반지에 대한 로망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당시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힘들 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남편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좁은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는 몹시 행복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너무 이른 나이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저를 몹시 걱정하셨지만 그런 어머니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저희 둘은 그 흔한 다툼 없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았습니다. 매사에 무뚝뚝하고 덤덤한 남편과 다르게 저는 항상 호들갑을 떨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서로 정반대인 성격이라 자주 싸울 것 같지만 오히려 저와 남편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줄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제 오지랖을 발동에 채워넣기도 하고 제가 덤벙덤벙 실수하며 빠뜨린 부분을 남편이 꼼꼼하게 챙겨주기도 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어쩜 저렇게 서로 잘 맞는 짝을 만났냐며 결혼 잘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또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남편은 정말 운명의 짝이 따로 없다고요. 너무 자랑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하지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어딜 가면 항상 듣는 소리가 바로 팔불출이거든요. 이 나이 먹고 입만 열면 남편 자랑하는 여자가 어디 흔한가요? 그만큼 남편이 제게 잘하기도 하고 저 또한 남편에게 늘 고맙고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차에 저희 부부에게는 첫째 아이가 생겼어요. 사실 아이를 임신하기 전까지도 참 긴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외간 여자랑 바람이 나 도망갔다는 얘기 드렸었죠.
너무 어렸을 적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실 때 아버지가 어머니께 했던 말들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 결혼하고 살이 너무 쪘다. 관리 좀 해라. 다른 여자들은 임신해도 애 낳으면 천하젓처럼 날씬해진다던데 당신은 뭐냐. 아버지께서는 주로 어머니의 외모를 지적하며 자존감을 깎아먹는 말들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조금 살집이 있으신 편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처녀적에는 연예인 뺨칠 정도로 날씬했고 남자들이 줄을 서서 따라다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보는 눈이 없어 그 중에서도 하필 저런 남자를 골랐으니 누굴 탓하겠냐 한숨을 쉬곤 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각자의 외모를 관리하고 처녀 총각 시절처럼 멋있고 예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언제까지고 혈기왕성한 20대, 30대의 젊은 나이로 머물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못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줄 알아야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그냥 살이 찐 것도 아니고 본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느라 살이 오르고 외모가 망가진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다뇨. 그런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이니 아내와 아이를 두고 바람을 피웠던 거겠지만요. 어찌됐든 그런 행동과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혹시 제 남편도 나중에 제가 살이 찌거나 외모가 못나지면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몰래 만나는 게 아닐까.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두고 도망가신 것처럼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제 외모를 가꾸는 일에 집착하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의심도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연한 말이지만 제 외모가 그리 잘난 편은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자고 외모를 가꾼다고 가꿔봤자 연예인들처럼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예뻐질 수도 없습니다. 남편도 제가 예뻐서 제 외모를 보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새로운 여직원이 나보다 어리거나 피부가 좋아 보이면 그날 밤을 새서 오이로 팩을 하고 다른 여직원이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면 저도 새로운 립스틱이라도 사서 하나 바르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다 사랑한다. 안심시켜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다른 여자에게 친절하거나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건가 하는 불안감이 차올랐어요. 보통 연애 때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조금 더 행동거지를 신경 쓰기 마련이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연애 때와 신혼 때는 항상 제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줬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봤자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기껏해야 매일 마중 나오는 것을 이틀, 3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고 매번 맛있는 것을 제 접시에 먼저 놓아주었던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은 본인 것을 먼저 챙기고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일 일도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상처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 눈에 내가 매력적이지 않냐, 예쁘지 않냐, 다른 여자가 생긴 거냐. 틈만 나면 쏟아내는 투정과 질투, 의심들에 항상 무덤덤하던 남편마저도 점점 지친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저를 앉혀놓고 9살 어린 여자를 데리고 살기를 결심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각오했던 부분이지만 이건 좀 심한 것 같다. 도대체 본인이 어떻게 해줘야 그런 행동들을 멈출 거냐 물어오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이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몹시 고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상의를 한 끝에 아이를 가지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지만 굳이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아이를 낳으려면 임신을 해야 하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서 몸이 망가지고 처녀적처럼 외모를 관리하기 힘들어지니까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를 출산한 후로 부인이 여자가 아니라 동료로 보이게 된다는 우스갯소리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여자들에게는 나름대로 진지하고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사랑하는 남자가 본인을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 그저 같이 사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나중에는 다 의리로 사는 거다.
마냥 틀렸다고 할 수 없는 말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들을 싫어합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뜨거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며 은은한 온기는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 남편에게 죽을 때까지 여자이고 싶었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이 망설여졌어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럽겠지만 이세를 출산함으로써 남편과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진다면 굳이 그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남편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우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길 거야.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변화들이 아니라 남녀 사이의 사랑과는 또 다른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동료애, 이런 감정이 생기게 되니까. 당신은 그런 감정과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가 더 노력할게. 평소에 귀라도 두 마디 보통은 응, 그래, 아니 이 정도로만 짧게 의사소통하던 남편이 그렇게 길고 정성스럽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모든 말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남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정말 감동을 받았고 결국 저도 생각을 고쳐먹고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임신을 계획한 지 2달 만에 첫째 아들이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10달간의 시간이 지나고 아주 무더웠던 여름날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이가 생긴 후로 결혼 후 줄고 저를 괴롭히던 불안감과 울부증은 거짓말 같게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육아를 하다 보니 제 외모를 가꾸기는커녕 기본적인 청결도 지키지 못하고 정신없이 지낼 때가 많았는데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며칠째 감지 못한 머리로 목이 다 늘어난 티를 입고 있어도 매일 출근 전에 이마에 뽀뽀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크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지금도 때때로 꽃다발을 사다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타고난 성격이 무뚝뚝해서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느니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는 일체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 저를 위해 사다주는 꽃다발이라니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가 막 100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새벽 내내 우는 아이 때문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한 탓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은 육아 스트레스나 일정하지 못한 생활 패턴 때문에 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첫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는데 임신 1달 차라는 놀라운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계획에 전혀 없던 임신이었고 게다가 연년생이라니 마냥 기쁘다기보다는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봐도 아이 둘 키우던 그때는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둘이면 행복은 합산해서 둘이지만 힘듦은 곱산해서 4배라는 말이 있죠. 게다가 둘 다 남자아이라 그런지 장난기가 어찌나 심하던지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고 몇 년간은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느새 첫째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요. 저는 원체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교 활동을 즐기는 편이에요. 바로 어머니에 들어가게 되었고 첫째 아들 또한 남편보다는 제 성격을 닮아 사교성이 좋은 편이었어요. 첫째는 학창시절 내내 반장을 도맡아 했고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어머니회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은 제게 아들이 어쩜 저렇게 사교성도 좋고 공부도 잘하냐, 뭐든 잘해서 걱정이 없으시겠다 항상 저를 부러워했어요. 둘째도 첫째와 마찬가지로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지만 성격은 첫째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서 그것도 연년생으로 낳은 아들 둘이 어쩜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정말 매사에 적극적이고 목소리도 크고 어딜 가도 관심 받는 걸 즐기는 성격이었고 둘째는 그런 첫째 뒤에 숨어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또래 친구들이 말을 걸어주면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런 둘째의 사교성을 길러주기 위해 태권도장에도 보내고 첫째가 놀러 나갈 때 동생 좀 챙겨라, 데리고 다녀라 여러 번 부탁을 해봤지만 번번이 어울리지 못하고 둘째 먼저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소심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남편도 말수가 적긴 해도 할 말을 못하는 성격은 아닌데 누굴 닮아 저렇게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둘째를 위해 아이를 데리고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조금 소극적이고 말수가 적을 수도 있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아이 스스로 그런 성격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당시 활발하고 친구들을 이끌고 다니는 형과는 다르게 본인은 친구 한 명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또래 무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그런 둘째 아들에게 조금 느려도 괜찮다. 네가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친구들도 내게 마음을 열어줄 거다. 최선을 다해 다독여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둘째 아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째를 위해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이라고 해서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거나 수업 같은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아이의 행동을 기록하고 관찰한 것들을 공유하고 시도해보았던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정도였어요. 그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저는 둘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트에 수기로 기록을 했지만 나중에는 컴퓨터로 작성을 하게 되었어요. 모임에서 만난 다른 아이의 엄마가 제게 개인 블로그라는 것을 알려주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블로그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겠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지금처럼 대중화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분은 블로그에 이야기를 기록해두면 날짜별로 분류하기도 편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며 제게 추천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끊기지 오래되었고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이 글을 빌어 그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분 덕에 블로그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파워 블로거라는 지금의 제가 존재하게 되었으니까요. 블로그는 알아도 파워 블로거라는 말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파워 블로그는 쉽게 말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은 블로그가 단순히 개인의 일상을 올리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운영하는 공간이라기보단 광고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음식점에서 본인들의 식당을 광고하고 싶으면 블로그 운영자에게 돈을 주고 글을 올려달라 부탁하고 블로그 운영자는 광고비를 받고 그 음식점에 방문해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는 글을 써주는 거죠. 텔레비전 광고보다 돈은 훨씬 적게 들면서도 광고 효과는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좋으니 최근 들어 자주 쓰는 광고 방법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온 제품 후기나 식당 방문기를 보고 구매를 고려해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나요? 이런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 블로그 운영을 전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 블로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준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 제 블로그는 그저 소심하고 발달이 조금 느렸던 둘째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용도의 공간에 불과했으니까요. 제가 블로그를 더 전문적으로 가꿔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첫째 며느리의 도움이 컸어요. 꾸준히 모임에 나가며 노력한 덕인지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제 블로그는 가끔가다 생각나면 가벼운 일상 이야기를 올리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저와 남편처럼 결혼을 꽤 일찍 했어요. 26살에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거든요. 저희 때야 20대 중후반이면 다들 결혼을 했으니 그리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요즘 세상에 남자 26살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저희 집 장남이 그렇게 갑자기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니 처음 결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혹시 사고를 친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상대 여자가 나이가 좀 많은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첫째 며느리는 아들과 동갑에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둘 다 공부를 잘했었다는 얘기는 앞서 했었죠. 첫째 아들은 법대에 갔고 둘째 아들은 의대에 갔어요. 부모 둘 다 그리 명석한 두뇌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사교육도 그렇게 많이 시켜주지 못하고 키웠는데 두 명 다 자기들끼리 도우면서 알아서 열심히 했었고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해 내내 서로에게 의지하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첫째 며느리가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갔고 첫째 아들도 졸업 후 같은 로스쿨에 들어가면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확신이 있었고 혹여나 본인이 로스쿨 졸업 후 계속해서 변호사 시험에 낙방하면 결혼할 타이밍을 놓칠 것 같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준비된 것은 없었지만 무턱대고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첫째 며느리 또한 본인이 저희 아들과 결혼할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다고요. 본인이 먼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기반을 잘 다져놓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 기특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이른 나이에 조금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은 있었지만 저와 남편 또한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이 서로에 대한 확신 하나만으로 결혼했기에 아이들도 저희처럼 결혼 생활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허락했고 예상했던 대로 둘은 변호사 시험에 연달아 합격하며 변호사 부부가 되었어요. 번듯한 집도 사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첫 만남부터 성격이 참 싹싹하다 느껴졌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학교 1학년 당시에는 그리 활발한 성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는 어렸을 적에 둘째 아들처럼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학생이었대요. 그나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고 괜히 마음이 쓰여 먼저 말을 걸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레 사이가 가까워져 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밝고 활기찬 첫째 아들 덕에 첫째 며느리도 교제를 이어가며 점점 성격이 밝아졌고 저와 남편에게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때는 싹싹하게 웃으며 먼저 말도 잘 걸고 애가 참 사교성이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부부가 둘 다 밝고 싹싹하니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거웠고 며느리 한번 참 잘 들였다 싶었습니다. 아까 제가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이 첫째 며느리 덕분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첫째 아들 부부와 술자리를 갔던 중 우연히 블로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전에 둘째 아이 때문에 열심히 했었었는데 지금은 가끔 생각날 때만 들여다보는 중이라면서요. 세상에, 어머니 완전 신세대시네요. 그런 거 꾸준히 하기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 블로그로 부업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던데 어머니도 취미로 다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서 첫째 며느리는 제게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알고 보니 첫째 며느리도 대학 시절에 간간히 블로그에 글을 올리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광고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블로그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이다 보니 저보다 확실히 블로그 활동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지,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컴퓨터에 옮기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글을 쓰는 법까지. 예전에 조금 블로그 활동을 해봤어서 망정이지 아마 경험이 없었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과정에 시작도 못 해봤을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며느리에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기는 했지만 돈이 그리 궁하지도 않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시간 날 때 틈틈이 하는 취미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모임 자리를 좋아하고 사람들도 자주 만나는 편이었기에 약속에 나갈 때마다 열심히 사진을 찍고 집에 돌아와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지인들이 주로 블로그에 놀러와 댓글을 달고 소통을 해주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가 소문난 마당발이다 보니 지인들만 블로그에 방문해줘도 방문 횟수가 꽤 됐습니다. 굳이 광고니 뭐니 신경 쓰지 않고 제 일상을 남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즐거웠어요. 아무래도 젊었을 적보다 나이가 들다 보면 인간관계가 좁아지기 마련이잖아요.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게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늙은 아줌마가 올리는 시시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에 불과할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 점점 블로그 조회수가 늘어갔습니다. 저의 솔직하고 가식 없는 표현들이 다른 판에 박힌 글들과는 색다르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첫째 며느리도 제 블로그에 글이 올라오면 하던 것도 멈추고 달려가서 읽는다며 어머님이 글을 너무 재미있게 쓰신다 연신 칭찬을 해주었어요. 어느 정도는 사탕 발린 말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듣기에 기분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점점 더 블로그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고 조회수가 오르다 보니 자연스레 광고 제안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은 아니었기에 광고가 들어오더라도 제 돈으로 항상 먼저 제품을 사용해보거나
음식점에 방문해보고 실제로 괜찮다 느껴지는 것만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광고도 참 다양하게 들어왔어요. 일상적인 글들을 올리는 블로그다 보니 옷부터 생활용품, 가전제품, 식품, 미용기기, 화장품까지 어느 분야나 가릴 것 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듣도 보다 못한 곳들에서 연락이 많이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나름대로 유명한 곳들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대단한 곳들에서도 제게 광고를 부탁하다니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정말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블로그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카페라는 인터넷 모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듯한데 블로그가 본인의 이야기를 올리고 혼자서 관리하는 곳이라면 카페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글을 쓰고 편하게 수다 떠는 인터넷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도 종류가 참 다양한데 제가 주로 활동하던 카페는 엄마들 모임인 맘카페와 제가 사는 지역 모임, 그리고 화장품이나 미용 이야기를 나누는 뷰티 카페였습니다. 다 늙은 나이에 무슨 뷰티 카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젊었을 적부터 지금까지 항상 외모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카페에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요즘 어린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피부 관리를 하나, 어떤 화장품을 많이 쓰나 자연스레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어요. 또 젊게 사는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며 늙어서 주책이다, 망신살이 뻗쳤다 말하기도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제 인생에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신경 쓰지도 않을 뿐더러 제 블로그와 카페 활동이 추후에 벌어진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했거든요. 큰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첫 손주를 임신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고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제 아파 낳은 아들들보다도 손자가 더 예뻐 보였으니 말 다 했죠. 저도 결혼을 일찍 하고 큰아들도 아이를 일찍 낳은 편이기에 주변에 손자가 있는 친구가 없어 몰랐었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첫 손주가 돌이 막 지났을 즈음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어요. 아까 둘째 아이는 의대를 갔다고 말씀드렸었죠. 둘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성형외과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데려온 여자는 그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여의사였고요. 얼굴도 예쁘장하고 성격도 밝은 것이 딱히 흠잡을 것이 없는 아이였어요. 무엇보다 결혼할 당사자들이 서로 좋다는데 제가 굳이 나서서 이것저것 따질 게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좋게 자리가 이어졌고 마침 큰아들 부부도 시간이 빈다기에 집으로 불러 6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를 안고 집에 도착한 첫째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몸이 안 좋나 괜히 오라고 했나 싶어 신경이 쓰였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둘째 며느리도 첫째 며느리 쪽을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았고요. 둘이 아는 사이인가 싶었지만 당사자들이 굳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니 저도 괜히 아는 척하지 않고 적당히 자리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둘째 며느리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빠르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싶어 했어요. 저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겠다고 말하고 둘째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아니 아가, 왜 그래? 괜찮아? 둘째 아들 일행이 현관을 나서자마자 뒤에서 함께 두 사람을 배웅하던 큰며느리가 숨을 급하게 몰아쉬며 바닥에 털썩 쓰러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폭포수같이 쏟아내더라고요. 아까부터 뭔가 이상한 눈치더라니 확실히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진정될 때까지 별다른 재촉 없이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주니 한참을 울던 큰며느리는 몸까지 벌벌 떨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실은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 피해자였어요. 오늘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가 저를 제일 지독하게 괴롭히던 동창이에요. 처음 봤을 때는 혹시나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에 가족들 모두 몹시 놀랐습니다. 그 뒤로 큰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사연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큰아들이 첫째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알고 보니 원래 지금처럼 밝았던 성격이 학창시절 내내 큰며느리를 괴롭히던 둘째 며느리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이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길래 저렇게 몸을 벌벌 떨며 울 정도인가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분노가 차오르는 수준이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고 처음 만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둘 사이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둘째 며느리는 예쁘장한 얼굴에 집도 잘 살고 공부까지 잘해서 반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였고 첫째 며느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며느리는 반에서 일명 여왕이었다고 해요. 선생님들도 모두 둘째 며느리를 편애했고 반 친구들도 다들 둘째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어 했으니 점점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죠. 둘째 며느리 눈밖에 나면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고 반 아이들 모두 둘째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살살 눈치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우연히 하굣길에 둘째 며느리를 발견했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가니 둘째 며느리가 웬 아저씨와 둘이 함께 있더래요. 아버지인가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대화를 조금 엿들으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이였어요. 알고 보니 둘째 며느리는 나이든 중년 남성과 원조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부잣집 딸인 척 학교에 걸치고 왔던 명품들이 전부 원조교제를 통해 얻은 것들이었어요. 실제 둘째 며느리 집은 가난한 형편이었고 그 사실을 첫째 며느리에게 들키자 둘째 며느리는 그날부터 첫째 며느리를 완따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비밀을 지켜주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너무나 억울했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 친구들 모두 권력을 잡고 있던 둘째 며느리의 말에 따라 첫째 며느리를 괴롭혔어요. 이전까지 평범하게 어울리며 수다를 떨던 친구들이 모두 하루아침에 첫째 며느리를 외면했습니다. 게다가 항상 붙어다니던 단짝 친구까지 첫째 며느리가 왕따가 되자 냉정하게 돌아서 버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정도였지만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친구들을 시켜 첫째 며느리의 물건을 몰래 훔쳐가 버려놓기도 하고 책상 위에 낙서를 해놓기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헛소문은 다름 아닌 원조교제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궁지에 몰린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의 원조교제 사실을 폭로해버릴까봐 선수를 친 것이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학교 아이들은 첫째 며느리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단어를 사용하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첫째 며느리의 부모님께서는 며느리가 어렸을 적부터 맞벌이를 하셨고 항상 회사 일로 바쁘셨다고 해요. 첫째 며느리는 그렇지 않아도 일에 치여 힘든 일상을 보내시는 부모님께 본인까지 짐을 지워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혼자서 지독한 괴롭힘을 견뎌냈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나쁜 선택을 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다고 해요. 처음엔 둘째 며느리가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가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폭력은 일절 없었지만 언제나 그 아이가 본인을 옥죄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언제나 반 구석에 앉아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부뿐이었고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지만 큰아들의 도움으로 자연스레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예전의 밝은 성격을 되찾았다고 해요. 하지만 학창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 큰며느리를 괴롭혔고 큰며느리는 애써 그 기억들을 지우려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대에 들어갔다곤 들었는데 도련님이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게다가 결혼을 하겠다니 저 정말 어떡해요, 어머님?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 첫째 며느리를 보니 속이 너무 상했어요. 큰아이는 길길이 날뛰며 지금 당장 그 여자를 찾아가서 사과를 받아내겠다. 세상에 그런 뻔뻔한 여자가 어디 우리 가족이 되려고 하냐 화를 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또한 아무리 작은 아들이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한들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이상 며느리로 들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것도 모자라 남을 음해하고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게다가 어린 나이부터 원조교제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 싹수 노란 여자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할 수는 없었죠. 몇몇 분들께서는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무턱대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이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큰며느리는 절대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음해할 만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아직도 본인에게 큰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상처를 이야기하면서도 둘째 아들을 먼저 걱정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게다가 큰며느리는 평소에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왜 손까지 벌벌 떨어가며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하겠어요. 다음날 둘째 아들에게 연락해 첫째 며느리를 빼고 가족들끼리 4명이서 자리를 가졌고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둘째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형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에게도 사건을 알아볼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저 또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으니 둘째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부모에게 데려온 여자인데 그런 과거가 있다니 남의 말만 듣고 덜컥 믿어질 리가 없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 둘째에게서 할 말이 있다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보니 형수님 말이 다 사실이었어요. 그 고등학교 졸업한 것도 맞고 동참 몇 명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학교에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알면 알수록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어렸을 적에 부모가 둘 다 돌아가셨다고 말했었고 출신 지역도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거짓말이었고 둘째 아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게다가 그 여자가 전에 일하던 병원과 집이 너무 멀어서 직장을 옮겼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전에 있던 병원장과 불륜소동이 나 쫓겨나듯 병원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개 버릇 남 못 준다고 어렸을 적부터 돈 많은 남자들과 붙어먹고 다녔으니 나이가 들었어도 비슷한 짓을 하고 다녔던 것이겠죠. 둘째 아들은 아직도 너무 충격이 크다며 어떻게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형수님이 정말 생명의 은인이 따로 없다 말했어요. 저 또한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게 해준 큰며느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아직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큰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학창시절 큰며느리를 이유 없이 괴롭힌 죄, 뻔뻔한 거짓말로 우리 식구들을 속여 결혼하려고 한 죄, 그 죄값을 반드시 제대로 치르게 해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 여자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 학교폭력 사실과 전 병원에서 병원장과 불륜이 나 직장을 옮긴 것이라는 사실을 폭로해버릴까 했지만 겨우 그 정도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병원에서 망신을 당하고 잘린다고 한들 잠깐이고 다른 병원에 또 금방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평생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게 할 만한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벼르고 있던 차에 아주 좋은 건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복수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기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의 핸드폰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자는 마취한 환자들의 신체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 본인의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 환자는 가슴이 짝짝이네, 수술을 해봤자 너무 늙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 못생긴 년들이 욕심만 많다. 이렇게 환자의 신체에 대해 뒷담화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본인의 친구들을 병원으로 불러 개인적인 불법 필러 시술 등을 해주고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대화들을 본 순간 둘째 아들은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역들을 전부 캡처해 본인의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최악의 인간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더 바닥인 수준이었어요. 아무리 생명과 큰 연관이 없는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다지만 의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이 있는 법이잖아요. 어떻게 본인을 믿고 몸을 맡긴 환자들의 사진을 맘대로 찍어 조롱거리로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복수의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모두 이곳에 쓸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일단 그 여자가 찍은 사진 속 환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단체 소송을 돕기로 했어요. 저희가 그 사실을 폭로할 수 있어도 고소는 당사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큰아들 부부가 변호사라는 것은 기억하시겠죠. 당연히 두 사람이 소송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고 이 사건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 제 블로그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큰아들 부부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그러면서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 폭로글을 제 블로그와 활동하던 게시판에 게시했고 하루에도 몇천 명이 방문하는 블로그였기에 제 생각보다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병원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불륜 같은 개인사와 더불어 불법 의료시술과 환자 모욕까지
병원 사람들은 물론이고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증스러운 여자의 실체에 대해 전부 알게 되었어요. 당시 인터넷에서 꽤 화제가 되었었는데 뉴스에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병원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었고 그 여자를 자르고 심각한 병원 이미지 훼손과 계약사항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본인의 과거가 불특정 다수에게 까발려지고 고소까지 당하게 된 그 여자는 길길이 날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당신 그런 여자였냐, 우리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 이별을 선언하고 우유히 빠져나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여자는 둘째 아들에게 큰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며 혹시 그 여자가 당신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어떻게 결혼할 여자 말은 안 믿고 다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냐, 당신이 내 뒷조사한 거 아니냐 따지고 들었지만 아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큰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들은 것 없다 시치미를 뚝 떼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폭로글에는 여자의 불륜과 병원에 관련된 일들만 담겨있지 학교폭력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 폭로글에 학교폭력 이야기를 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여자가 했던 악행들을 전부 폭로하고 하나하나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걸리는 점이 많았습니다.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것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다름 아닌 저희 큰며느리라는 사실이었어요.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글에 담긴다면 가해자인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인 우리 첫째 며느리에게도 혹여나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첫째 며느리가 그 여자를 알아봤던 것처럼 그 여자도 첫째 며느리를 알아봤고 타이밍 좋게 이런 폭로글이 터졌다면 분명 우리 가족들을 의심하게 될 테니 여러모로 학교폭력 이야기는 담지 않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아들 부부 또한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굳이 밝혀서 좋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그 여자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단체 고소와 병원 소송도 진행되고 있었고 인터넷에 떠들썩하게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으니 정말 운이 좋아 소송이 끝나고 새로운 병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꼬투리가 잡히는 건 금방이었어요. 요즘 네티즌들이 얼마나 예의례하고 끈질긴데요. 게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손품, 발품 팔아 인터넷을 다 뒤져 정보도 찾고 큰돈 들여 하는 성형수술이잖아요. 저 같아도 큰돈 주고 몸을 맡긴 의사가 제가 마취하고 누워있는 사이 제 몸을 찍어 남들에게 보여주고 조롱했다면 배신감이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명색의 의사라는 인간이 길바닥 무면 의원처럼 지인들에게 불법으로 시술이나 하고 뒤로 돈까지 받아먹었으니 솔직히 말해서 의사 자격이 박탈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니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저희 가족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그 여자가 적법한 벌을 받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제 블로그에 특정 인물의 정보가 담긴 폭로글을 올렸으니 법적으로 완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기는 힘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폭로글을 내려야 했지만 변호사 2명의 자문을 받아 올린 글이라 그런지 기껏해야 벌금형 수준이었어요. 그 여자는 제 글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망했는데 겨우 벌금형이라니 말이 안 되나며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제 글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이라는 건 왜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의 인간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해오지도 않았겠지만요. 큰며느리는 본인 때문에 괜히 큰일에 말려들게 한 것 같다며 우리 가족들에게 몹시 미안해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전혀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오히려 네 덕분에 그런 여자를 가족으로 맞이하지 않게 되어 다행이다 말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을 겪으면서 네 마음속 응어리져 있던 나쁜 기억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마주볼 수 있게 되지 않았냐.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건 네 마음의 짐을 이렇게 덜어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일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때나마 믿고 사랑했던 여자의 실체에 충격받고 힘들어했던 둘째도 지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큰며느리는 가족들 덕분에 외면해왔던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하네요. 몸은 어른이 되었어도 때때로 마음은 10대 시절의 쓸쓸한 교실로 돌아가 지독히도 괴롭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부디 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큰며느리가 더더욱 편한 마음으로 두 발 뻗고 괴로운 기억에서 벗어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 일 이후로도 저는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폭로글이 화제가 되어서인지 전보다 방문자 수도 훨씬 늘었고 광고 제의도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안은 광고는 받지 않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제 일상 이야기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적어볼 예정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참 많거든요. 그저 제 소소한 일상 기록을 남기던 장소가 어느새 이렇게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픈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블로그를 조금 더 의미 있는 공간으로 가꿔나가고 싶어요.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블로그에 그렇게 글을 많이 써올렸는데도 여전히 글 쓰는 일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북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 17개월짜리 아들 찬이 엄마입니다. 기어다닐 때도 그렇게 정신없게 만들더니 걷기 시작하니 마치 시한폭탄처럼 조금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네요. 조마조마하면서도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척이라곤 저와 12살 차이가 나는 이모뿐이었어요. 이모는 비혼주의라 아이들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당연히 저는 방치 상태로 사춘기를 보냈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뭘 하든 이모는 관심을 갖지 않았죠. 당시 제 목표는 집과 멀리 떨어진 대학으로 진학해서 독립하는 것이었어요. 그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던 공부도 열심히 했죠. 하지만 이모는 제가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운영하던 북카페를 제게 떠넘기곤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의도치 않게 갑자기 카페 사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말이에요. 저는 학교 수업 따라가랴 카페 운영하랴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죠. 당연히 연애나 결혼에 대해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하고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치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바꾼 사람이 바로 지금 남편이었어요. 저는 강아지를 좋아해서 대학 시절 그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녔거든요. 남편은 제가 다니는 보호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러 왔었어요. 남편이 속해 있는 대학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라 솔직히 저는 좋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와서 자기들이 엄청난 것을 베풀었다 생각하고 제대로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바엔 차라리 돈으로 줬으면 할 정도였죠. 근데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개인적으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오더라고요. 무려 6개월 동안 말이죠. 이 사람 정말 관심이 있어서 이곳에 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호감으로 서서히 바뀌더군요. 그때 남편이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오늘 봉사활동 끝나고 잠시 저한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쉽게 이런 말하는 사람은 아닌데 여기 오시는 분들 중 그 누구보다도 밝게 웃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데이트는 즐거웠어요. 그 뒤로도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영화를 보러 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죠. 남편은 제게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제게 말해줬어요.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인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남동생 역시 같은 병원 산부인과 의사였죠. 거기다 동생은 일찍 결혼했는데 그 상대가 약사더라고요. 정말이지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가족관계였어요. 저는 바로 단칼에 더 이상의 만남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거절했어요.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지 의사의 약사뿐인 가족 구성원으로 제가 들어간다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죠. 우리 서로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즐겁잖아. 아니야? 너 내가 의사라서 만났어? 아니잖아. 당신이 의사여서 만난 건 아니지만 너무 부담스러워. 결혼이 우리 둘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남편은 그런 배경에 왜 신경을 쓰냐며 저를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그리고 그 설득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죠.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주눅 들지 않으려고 미리 청심환까지 먹고 갔어요. 서방님도 동서도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죠.
그 자리엔 서방님네 아이들도 왔었는데 동서를 꼭 닮았더라고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꼿꼿하게 앉으셔서는 저를 품평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분이 계셨죠.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혼자서 아들 둘을 의대 보냈다는 자부심이 엄청 대단하시다고 남편에게 들었는데 정말이지 포스가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대학은 어디 나왔니? 지금 카페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위치가 어디야? 월 수입은? 어머니, 무슨 면접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니 수입이니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 어디서 널 만났을까 하고 말이야. 접점이라곤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뭔가 노리고 눌러붙은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지. 의사 남편이 어디 쉽게 구해지니? 저는 단순 오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악의적인 말씀에 잠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K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하다 만났어요. 그곳은 제가 대학 시절부터 줄곧 다니던 곳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사인 거 알고 접근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따지듯이 말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좋은 말이 나오진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반응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리셨어요. 사람 속을 누가 알아서. 알았다.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괜히 트집은. 내가 뭘 했다고 너네 나한테 난리야. 참나. 아주 사람 홀리는 재주라도 있나 보다. 본지 얼마 되지 않는 너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 어머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서서 인상을 쓰자 겨우 농담이었다고 말씀하시며 제게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하셨죠. 도대체 어디가 농담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뻔뻔하게 웃으면서 넘기셨어요. 제 인생 있어서 가장 기분 나쁜 식사 자리였죠. 그 뒤로 시어머니를 제외한 서방님 내외와 따로 자리를 가졌는데 그날은 정말이지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냉탕과 온탕을 겪은 기분이 든 저는 남편과의 결혼이 과연 옳은 것일까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만 아니면 정말 완벽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다른 가족들을 믿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아니랬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저와 단둘이 남게 되면 제 움직임 하나하나에 다 잔소리를 퍼붓고 계셨죠. 결혼하자마자 집안 행사에 대해 줄줄이 나열하시면서 앞으로 제가 다 챙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 시어머니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들었는데 제사가 있는 게 아이러니하다 싶었죠.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시어머니만 기독교일 뿐 돌아가신 시아버님이나 다른 가족들은 무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를 챙기고 있다고 알려졌죠. 하여튼 시어머니께서는 고등학교 시절 학생 주임 선생님처럼 엄한 목소리로 저를 다그치셨어요. 맏며느리 자리가 어디 쉬운 줄 알았어? 그리고 작은 애는 약궁일로 바쁘고 결국 네가 다 해야지. 그럼 누가 하니? 뭐든 허투루 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 알겠어? 특히 다음 주에 있을 네 시아버지 기일은 더 신경 써야 하고. 그럼 제사 음식으로는 뭘 올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요. 그걸 내가 다 하나씩 알려줘야 돼? 그 정도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뭘 나한테 물어. 시어머니께서는 그 뒤로도 중요한 자리니 똑바로 준비하란 말을 몇 번이나 더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정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난감했죠. 결국 저는 동서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해마다 가게에서 제사 음식 주문하셨는데 올해는 직접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동서는 매번 명절이든 제사든 음식을 주문해서 올렸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주문했던 것을 알려주더군요. 저는 어떤 음식을 했는지 확인하고는 몇 가지를 제외하곤 직접 하기로 결정했어요. 분명 제가 주문을 해서 상을 차리면 시어머니께서는 옳다구나 하면서 저를 볶아대실 게 물보듯 뻔했거든요. 다행히 저도 부모님 제사를 중학교 이후로 줄곧 준비했기 때문에 요리엔 자신이 있었고요. 제사 당일 저는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시댁을 찾았어요. 제기가 이미 가득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처럼 뚫어져라 바라보셨죠. 저는 그런 시선에도 자신있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되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이번에 음식을 하나씩 집어드시면서 잔소리를 하셨죠. 산적이 왜 이렇게 짜니? 아유, 무슨 소금을 한 바가지 부었어? 그리고 이 육전은 왜 이렇게 흐물거리고? 제대로 익힌 건 맞아? 아우,
잡채는 왜 이렇게 달궈? 너 혀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무슨 음식 맛을 제대로 맞출 줄을 몰라. 저는 몇 번을 먹어도 평범한 맛이었는데 도대체 시어머니께서는 왜 이렇게 지적이 많으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럼 어머니께서 간을 좀 맞춰주세요. 그럼 제가 기억했다가 다음에 제대로 할게요. 참다 못한 제가 조미료통을 앞으로 내밀며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그렇게 나올 줄 모르셨던 건지 잠깐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노발대발하셨어요. 이게 시어머니를 아랫사람 부리듯이 부리려고 하네? 지금 너 내가 한 소리 했다고 이러는 거야? 세상에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겠어?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덤비는데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어머님, 제가 언제 눈을 부라렸다고 그러세요. 아직 제가 가족들 입맛을 모르니 알려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주 끝까지 지만 잘났지. 됐다 됐어. 이래서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는 애를 들여야 된다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저와는 말을 섞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속으로 화를 삼키면서 상차림을 마무리했죠. 상황을 모르는 남편과 서방님은 오자마자 저번보다 음식이 맛있다고 좋아했죠. 동서도 제게 음식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며 부럽다고 말했고요. 가족들 칭찬이 이어지자 시어머니 표정은 점점 더 험악하게 변했어요. 힘들게 만든 요리를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칭찬해 주셔서 기분은 좋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앞으로 더 험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아들들 앞이라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제 걱정은 금방 현실이 됐어요. 서방님과 동서 사이엔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을 다녀오면 동서가 퇴근할 때까지 시어머니께서 돌보고 계셨다고 해요. 하루는 저녁 약속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제게 두 아이를 케어하라고 하시더니 그 뒤로는 계속 저더러 챙기라고 하셨어요. 딱히 할 일도 없는데 그거라도 하라고 말이죠. 워낙 순한 아이들이라 힘든 점은 없었어요. 낯가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거기다 제가 북카페를 하다 보니 책상 외에도 편하게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개인 공간을 만들어뒀거든요. 그중에서 계산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장난감과 책을 넣어두면 울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너무 잘 놀더라고요. 하지만 둘 다 남자아이라 장난기가 얼마나 심한지 조금만 신경을 딴 곳에 두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잘 싸워서 늘 정신이 아이들에게 가 있어야 했죠. 하루는 자기들끼리 책으로 장난을 치다가 손을 베었더라고요. 음료를 만들고 있는데 둘이서 피가 난다고 쪼르르 달려오는데 심장이 멈추는 기분이 들었죠. 피가 금방 멈추긴 했는데 생각보다 깊게 베인 것 같아서 보는 제가 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눈물 하나 흘리지 않는데 말이죠. 저녁에 동서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동서는 이 정도는 다친 것에 들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남자아이들이라 더 심하게 다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며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동서가 돌아간 뒤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너는 애도 제대로 못 돌보고 뭐 하는데? 길에서 방금 만났는데 손을 다쳤더라? 내가 애 좀 보라고 했다고 혹시 괴롭혔니? 아니면 화풀이라도 했어? 저는 무서운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제가 아이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 정말이지 참기 힘들었죠. 어머니, 제가 뭘 했다고 그런 무서운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끼리 책 보면서 장난치다 다친 거예요. 제가 손님 음료 만든다고 잠시 한눈 판 건 맞지만 제가 아이들을 괴롭혔다뇨. 손님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리고 일하는 애들도 있다며. 근데 네가 뭘 해? 안 봐도 뻔하지. 지 새끼들 아니라고 그냥 처박아두고 나 몰라라 했겠지. 어머니, 제가 하는 게 그렇게 불안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어디서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더 화를 내셨죠. 그 이후로도 한참을 더 소리를 지르시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두고 보자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얼마 뒤 남편이 들어오면서 오늘 애들 다친 얘기를 하더군요. 이미 시어머니 때문에 예민해져 있던 저는 남편에게도 따발총 쏘듯이 오늘 일을 설명하고는 도대체 왜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도 당황한 듯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고 했죠. 퇴근길에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고 혹시 아이들이 많이 다친 건가 싶어서 동서에게도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냥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어머니가 갈수록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아서 재수씨도 나도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하려고 물었던 거야. 미안.
저는 순간 욱해서 남편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 괜히 부끄러웠죠. 남편은 아이들이 큰엄마 가게에서 노는 것이 할머니와 있을 때보다 100배는 더 재미있다고 했다며 시어머니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말씀에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아이들이 다친 것이 제 탓이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아이들과 있을 때는 좀 더 신경을 쓰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경찰에 신고하니 어쩌니 하셨지만 동서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오히려 제 편을 들어줬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착한 동서까지 제 마음대로 휘두른다고 하시면서 더 화를 내셨답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주말엔 교회 친구분들을 집에 초대하기로 했다고 하시면서 저더러 와서 음식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왜 집으로 초대를 하느냐며 그냥 밖에서 드시라면서 카드를 내밀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세 사람이 들어왔다고 다들 보고 싶어하니 꼭 집으로 초대해야겠다고 하셨죠. 어머님 친구분이라고 하니 한 번쯤은 대접을 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세상에나 친구분들이 다 시어머님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첫째가 인물도 훤하고 거기다 병원에서도 알아주는 의사라고 칭찬하더니 며느리도 참하네. 그래도 아쉽지. 나는 어디 병원 차려준다는 아가씨랑 결혼할 줄 알았어. 중매쟁이들이 이 집으로 얼마나 뻔질나게 드나들었어. 병원에 집에 차에 열쇠를 주렁주렁 달고 온다는 사람이 한 트럭은 될걸. 병원 교수님들도 자기 딸이랑 만나보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는데 어쩌겠어. 지가 좋다는데.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은 저 들으라는 식으로 큰 목소리로 얘기를 나누셨죠. 솔직히 남편의 조건이 좋다는 건 그래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다는 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교수님들이 이야기는 남편이 직접 제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주기도 했고요. 알고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듣는 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답답한 마음에 물을 몇 컵이나 마셨지만 입안이 쓰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한 번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거의 매주 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뒤로 주말만 되면 저를 불러 식사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루는 남편도 참기 힘들었는지 일찍 퇴근해서는 시어머니께 앞으로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나서서 한마디 했죠. 새아가 음식 솜씨가 좋다고 다들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니? 이 사람이 요리사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주말에 이 사람이랑 갈 곳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식사는 어머니께서 해결하세요. 새아가가 그러디? 아니 고작 점심 몇 번 부탁한 거 가지고 너한테 뭐라 그래? 나 참 아주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구나. 남편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자식 새끼 낳아봤자 소용없다며 알아놓으셨죠.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아들들이 와도 본체반체 하시고요. 가시방석이라는 것이 이런 자리인가 싶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연락이라도 하신 것인지 저녁엔 서방님과 동서도 왔어요. 아이 참 어머니도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셔야죠. 저희가 근사한 요리사 붙여드릴게요. 전문가로 불러드릴 테니까 그만 마음 푸세요. 내가 지금 고작 점심 가지고 그러는 걸로 보여? CM이가 뭘 좀 하라고 했다고 쪼르르 너희 형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게 그게 괘씸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하라 하지 마라 와서 얘기하는 네 형 좀 봐.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이한테 따로 이야기한 거 없어요, 어머니. 오해세요. 오해? 내가 무슨 오해를 했는데? 네가 중간에서 그렇게 안 했으면 큰애가 나한테 와서 싫은 소리 했겠어? 잡아떼는 것 좀 봐라. 아주 영악하기까지. 내가 이래서 개나 소나 집 들이면 안 된다고 했던 거야.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이렇게 경우 없이 말씀하실 거면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시어머니는 어딜 가느냐고 소리를 높이셨지만 저는 조용히 남편을 따라 나갔어요. 한마디 쏘아붙일까 하다가 그래도 어른이시고 남편이 저렇게 화가 났는데 저까지 거들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그냥 나왔습니다. 방문 너머로 화를 내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달래고 있는 서방님과 동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 정말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분란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복잡한 마음과는 다르게 한동안은 정말 조용히 지낼 수 있었어요. 얼마 후 시어머니 생신이 됐어요. 선물을 뭘 해야 하나 한참 고민했죠. 남편은 현금을 드렸다면 그냥 속 편하게 그걸로 넘기자고 했어요. 저는 잘됐다 싶었죠. 솔직히 취향이 어떠신지도 모르겠고 제가 좋다고 생각한 걸 선물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있겠거니 싶었고요.
동서와도 얘기를 맞춰 현금으로 준비해서 꽃다발과 함께 선물 드렸어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소리나게 탁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너는 시애미 생일에 고작 돈 몇 푼에 이딴 꽃다발이 끝이야? 만며느리나 돼서 정성도 없고 센스도 없고 도대체 넌 뭐하는 애야? 처음 시집와서 맞이하는 시애미 생일에 정말이지 너는 못 배운 티를 이렇게까지 내야겠어? 어머니 취향을 제가 아직 몰라서요. 동서랑도 의논해서 준비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랑 작은 애랑 같니? 왜 끌어들여? 정신없이 바쁜 애랑 비교를 하다니 진짜 염치도 없지. 작은 애는 너처럼 놀고 먹는 애가 아니잖아.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놀고 먹다니요. 내가 어디 틀린 말 했어? 우리 아들 꼬여대서 떡하니 들어앉았으면 나 죽었다 하고 죽은 듯이 지내진 못할 망정 어디서 따박따박 말 대꾸해. 진짜 우리 아들은 네가 이런 애인 거 알고는 있니? 동서가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를 말리자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시면서 잠시 동서에게 시선을 주셨어요. 아유, 됐다. 네가 저런 것도 형님이라고 얼마나 마음고생 많니? 내가 다 알아. 아니에요, 어머니. 형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요. 어머니께선 제가 매번 동서 괴롭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제발 억지 좀 그만 쓰세요. 현금으로 드리는 게 어머니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죄송한데요. 그렇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뒷머리가 빳빳한 게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속도 불편하고요. 여기 조금이라도 더 있다간 크게 사고를 칠 것 같아 저는 벌떡 일어났지만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니 보이는 건 하얀 천장이더군요.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 얼굴이 보였죠. 정신이 들어?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아픈 데는? 남편이 놀란 얼굴을 하며 물었어요. 온몸이 푹 처진 게 무거웠지만 어지러운 것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괜찮다고 말하자 서방님께서 임신하신 걸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말이라 깜짝 놀랐죠. 평소에도 날짜가 들쑥날쑥이라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있었지 임신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놀란 제 얼굴에 동서가 무척이나 기쁜 얼굴로 축하한다고 말했죠. 결혼하고 나면 언젠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게 일어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만큼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은 거듭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저를 안아줬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와는 생각이 다른 듯 했어요. 어떻게 된 애가 지가 임신한 줄도 몰라. 그렇게 모자라서는 나중에 애한테 뭘 가르칠 수 있겠어? 진짜 기가 막혀서. 따뜻했던 병실 안의 공기가 삽시간에 얼음판으로 바뀌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불만 가득한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데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쇠아가, 넌 거기서 그렇게 쓰러지면 내가 너한테 뭐라도 한 것 같잖아. 말해봐.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거기서 쓰러지게. 혹시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시어머니 나쁜 사람 만들려고 쓰러진 것도 그냥 연기한 거지? 어머니, 이제 막 정신 차린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어? 평생 나한테 말 대꾸 한 번 안 하던 애가 이게 지금 몇 번째야? 너 새아가 만나고 나서부터 출곧 내가 무슨 못된 시어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나만 가지고 들들 볶자 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서방님은 병실에서 소리를 지르시면 어떻게 하냐며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너도 형이랑 똑같아. 형이 옷 나가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매번 도대체 너희는 생각이 있는 애들이야 없는 애들이야. 하나같이 얼빠져서는. 시어머니께서는 자식을 허투루 키웠다고 말씀하시곤 문이 떨어져 나가라 세게 닫고 가버리셨어요. 병실에 남은 우리는 서로 눈치만 보며 한숨을 내셨죠. 서방님은 제게 안정기가 올 때까지는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3일 정도 입원을 권했어요. 저는 그렇게 나간 시어머니가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남편 말처럼 뱃속 아이만 생각하기로 했죠. 퇴원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집 밖에 나가는 걸 조심했어요. 남편이 절대 안정이라고 외치며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해서 시어머니도 저를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이지 결혼하고 이렇게 평화로웠던 순간이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로 매일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는 길지 않았죠.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도시락을 가지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임신하고 나서 제대로 밥은 챙겨 먹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도시락을 꺼내셨죠.
입덧을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음식을 잘 못 먹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그 일로 걱정이 많았는데 혹시 시어머니께 그런 말을 전해서 이러시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도시락을 제 앞에서 펼치고는 어서 먹어보라고 젓가락을 내미셨어요. 도시락에는 하나같이 기름진 것들로 가득했죠. 저는 아침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라 식욕이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씀드리면서 점심으로 챙겨 먹겠다고 했어요. 아니, 내가 너 먹으라고 해왔다는데 한 입 좀 먹으면 어때서? 어른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너도 못 이기는 척 그냥 받아주면 안 되니? 아이, 어떻게 이렇게 못되게 굴어?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원래 많이 먹질 못하는데 오늘 아침을 간만에 많이 먹어서 그래요. 진짜 제가 나중에 챙겨 먹을게요. 정말이에요. 나중엔 무슨 나중에야.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렇지 먹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어머니께서는 동그랑땡 하나를 집어들더니 억지로 제 입 앞까지 들이대시면서 빨리 먹으라고 강요하셨어요. 튀김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죠. 저는 억지로 하나라도 먹어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그때 갑자기 제 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잽싸게 일어나 폰을 들었죠. 가게에서 중요한 연락이 오기로 했다고 핑계를 대며 문자를 확인했어요. 시어머니는 험한 말을 중얼거리시며 젓가락을 놓으셨죠. 문자를 보니 동서에게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형님, 어머니가 가져오신 건 뭐든 절대 먹지 마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서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건 어떻게 알고 있으며 심지어 거기다 먹을 걸 가지고 왔다는 사실은 어떻게 안 건지 소름이 돋았죠. 저는 동서 말대로 시어머니의 반복되는 요구에도 끝까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성의를 무시한다고 화를 냈지만 저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렸죠. 됐다. 입이 뭘 고급이라서 이렇게 빼는지 모르겠지만 내 정성을 무시한 건 내가 똑똑히 기억하마. 결국 버럭 화를 내신 시어머니는 나중에라도 꼭 먹으라는 말과 함께 가버리셨죠. 저는 온몸에 진이 다 빠진 기분이었어요. 냉장고에 넣어둘 생각으로 도시락을 다시 정리하는데 벨소리가 울렸죠. 동서가 숨을 몰아쉬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이면 약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긴 무슨 일인가 의문이 들었죠. 문을 열어주자 동서는 인사도 하지 않고 도시락으로 돌진하며 시어머니가 가져온 게 이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황당해서 고개만 끄덕였죠. 동서는 시어머니께서 가져온 가방에 음식을 쓸어 담듯이 담았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동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게 확실하냐고 물었죠. 이거 말고 또 가져오신 건요? 형님 정말 아무것도 안 드신 거 확실하죠?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려고 정리만 하고 있었어. 동서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무슨 밀봉이라도 하듯 도시락을 자신이 가져온 종이 가방에 넣었죠. 동서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창백하기까지 했어요. 동서에게 물을 건네며 괜찮냐고 물었죠. 평소 동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한 편이라고 생각했던 터라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형님, 앞으로 어머니가 뭘 가져오시든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절대로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동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알아본다니 뭘 알아본다는 말이야? 뭐야, 나하고 관련된 일이면 속 시원하게 말해줘. 뭐 때문에 동서답지 않게 이래? 저는 답답함에 몇 번을 물었지만 동서는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는 또 도시락을 싸오셨어요. 저번 음식은 다 먹었는지 물어보셨죠. 맛있게 먹었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니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도시락을 또 권하셨죠. 저는 동서에게 급히 문자를 하고는 잘 챙겨두고 먹겠다고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먹는 모습을 보고 가겠다며 억지로 제 입에 밀어넣을 기세였어요.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동서가 허겁지겁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손에서 젓가락을 빼앗아 멀리 던지며 제게 먹은 게 있는지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의 얼굴에 충격받은 모습이었죠. 작은 애야, 이게 무슨 경우야? 아이, 지금 뭘 던진 거야? 큰애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뭐야? 어머니야말로 지금 무슨 일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 다 알고 왔어요. 확인도 다 끝냈고요. 제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임신한 며느리 음식해서 먹이려는 게 무슨 잘못이야? 아이, 작은 애야.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어, 어떻게? 어머님이 지금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조용히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동서의 외침이 제 귀에 때려 박혔어요.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린가 믿을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저는 동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동서는 아차 싶은 얼굴로 제게 충격받으시면 안 된다며 심호흡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귀엔 다른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라니 지금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인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머리가 멍해졌죠. 시어머니는 무서운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며 동서를 몰아세웠지만 동서는 다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몸을 붙들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동서, 얘기해줘. 무슨 말이야 그게? 나한테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줘. 뭘 확인하고 왔다는 거야? 저번에 가져간 음식? 거기서 뭘 확인했는데? 음식을 가져가? 너 먹었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야? 안 먹고 자근해줬어? 동서는 한숨을 쉬더니 제 손을 꼭 잡곤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와 죽이 잘 맞는 친구분 중 한 분이 약국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 중 한 사람이 동서와 약대 동기라고 하더군요. 하루는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약국에 와서는 친구분과 둘이서 쑥덕거리며 비밀 얘기를 나누셨다고 해요. 그 모습이 뭔가 수상쩍어서 슬쩍 엿들었는데 낙태약이 어쩌고 하면서 무언가를 주고받더라는 거죠.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직원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동서는 처음에 직원이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고 못마땅해 하셔도 뱃속의 아기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곤 조금도 생각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에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시댁에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약을 찾았는데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게 수상하다고 생각해 따로 약을 챙겨가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약이 우리나라에선 인정받지 못한 낙태약이었어요. 시댁에 갔더니 약 절반이 없고 음식한 흔적만 남아서 형님께 문자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음식에서 그 성분이 다량 검출됐고요. 지인한테 부탁해서 제일 빨리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도시락에 낙태약을... 세상에... 어머니! 저는 충격적인 사실에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끝까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 오늘 오시자마자 제게 음식을 다 먹었냐고 묻고는 고개를 갸웃거리신 게 생각났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랫배가 당겨오는 거예요. 순간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 배를 움켜쥐었죠. 동서가 바로 119를 부르는 게 들렸어요. 저는 제발 아이에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왜 그러니? 어디 아파? 왜? 배가 아파? 정말? 힐끗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온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에게 달려들고 싶었지만 자꾸만 아파오는 배 때문에 정신 차릴 수가 없었어요. 119가 도착한 소리에 정신을 잃었죠. 다시 깨어났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아이가 무사한지 궁금했어요. 눈을 뜨자마자 배를 감싸쥐자 동서가 아이는 무사하다고 알려줬죠. 곧 문이 열리고 남편과 서방님 얼굴이 보였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도 들어오고 있었죠. 제게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있는 힘껏 베개를 시어머니를 향해 던졌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얼마나 당신한테 잘못을 해서 내 아기를 우리 아기한테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 남편은 무슨 소리냐고 아직 흥분하면 안 된다고 저를 말렸어요. 저는 더 소리를 높였어요. 아이를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죠.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우리 아이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 참으래. 아이를 잃을 뻔했다고. 나한테 약을 먹이려고 했었다고 당신 어머니가. 남편은 깜짝 놀란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시어머니는 뻔뻔스럽게도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터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엉엉 소리가 날 정도로 울었죠. 아주 며느리들 둘이서 시어머니를 나쁜 년 만들려고 용을 쓰는구나. 아니 나야말로 물어보자. 내가 너한테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날 몰아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럼 동서가 제게 거짓 증거를 가져왔단 말이세요? 어머니 집에서 발견된 약, 거기다 도시락에 들어있었다는 성분, 이게 다 조작이란 말씀이세요? 어머니,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이거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서방님께 하소연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조근조근 제게 얘기했던 사실들을 얘기했어요. 남편의 얼굴은 시시각각 변했죠. 산부인과 의사인 서방님은 피날 정도로 주먹을 쥐고는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양팔을 붙들고는 이 모든 이야기가 진짜냐고 물었어요.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오금이 지릴 정도로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은 발 빼면 힘들겠다 싶었는지 남편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아니, 저런 애한테서 어떻게 손자를 보란 말이야. 가진 건 쥐뿔도 없는 게 순진한 우리 아들께서는 결혼을 하더니 임신까지. 아니, 내가 너네 이혼시키고 진짜 제대로 된 며느리 얻으려고 다 준비했단 말이야. 시어머니 말에 병실의 다른 가족들은 멍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을 시키고 싶어 한다는 건 둘째고 다른 며느리까지 준비를 했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죠. 시어머니는 아랑곳 않고 남편을 붙들고는 사정까지 하셨어요.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언제까지 저런 불효시한테 홀려있을 거야? 아이, 저거 봐라. 네 동생의 작은 애까지 다 초년 꼬임에 넘어가서는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잖아. 어서 저런 거하고는 끝을 내야 돼. 근데 네 자식을 임신했다고? 그럼 정리하기 더 귀찮아질 텐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있어. 다 내가 너를 위해서. 손 치우세요. 절 위한다고요? 절 위한다는 분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다 못해 이제는 아이까지 해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어떻게 절 위해서예요? 그러게 왜 저런 걸 데려와? 내가 언제 너 잘못되라고 한 적 있어? 엄마 말 안 들어서 손해본 거 있냐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얼굴을 감싸주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니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죠. 저는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며 말했어요. 신고할 거예요. 제게 한 행동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어머니가 책임지게 만들 거예요. 신고? 네가 뭔데 날 신고해? 그래, 내가 약 먹으려고 했다. 근데 너 먹었어? 안 먹었잖아. 애도 멀쩡하다며. 근데 뭐 어쩌려고 신고를 해? 시어머니는 끝까지 당당한 얼굴로 제게 말씀하셨죠. 남편은 그런 제 앞에 와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장 일어나라고 난리였지만 남편은 아예 바닥에 엎드리고는 우리 아이에게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사과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다 알게 된 거 너도 나 끔찍할 테니 그냥 시원하게 이혼해. 더 늦기 전에 애도 지우고. 그게 우리 아들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네가 나 보고 살 수 있겠어? 안 그래?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제게 이혼을 요구하며 이대로 서로 헤어지자고 했죠. 저는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싶었어요. 시어머니 말처럼 더 이상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행동이 더 빨랐죠. 남편은 벌떡 일어나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동서는 한숨을 내쉬며 난장판이 되어버린 병실을 정리했죠. 형님, 이미 그 약국은 제가 신고했어요. 어차피 어머님 일 밝혀지는 거 시간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마시고 그냥 쉬세요. 뒷일은 그이랑 아주버님이 하실 거예요. 신고를 했어? 동서는 결과를 받자마자 아는 사람을 통해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하더군요. 밀수 품목에 있던 거라 그게 일반 약국으로 들어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 이후의 일은 일사천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구했다는 것을 조사하니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불법 약물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제게 먹이려고 했다는 증거가 명확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대요. 저는 병원에서 안정을 찾으며 시어머니 소식을 들었어요. 엄청 후련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남편은 그날 이후 한 번도 제게 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원한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와 눈도 못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남편의 어깨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퇴원 준비를 하던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줬어요. 어색하게 움찔거리는 남편이 느껴졌죠. 나 당신 원망 안 해. 우리 아이 지켰고 난 우리 아이 낳아서 잘 키울 생각만 하기로 했어. 절대 어머니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나한텐 그게 다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아빠를 뺏지 말아줘. 남편은 미안하단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저를 안아줬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일은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잖아요.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통해 제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변호사는 내용은 모르고 전해달라는 부탁만 들었다고 했죠. 저는 탁자 위에 편지를 올려두고 한참 고민했어요. 이걸 보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찢어버리는 게 맞는 걸까? 편지 내용이 전혀 상상되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사과를 듣지 못해서 혹시 반성하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예상은 철저히 빗나갔어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저를 저주하는 글로 가득했죠.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저라고 하며 저만 아니었으면 자신들 가정은 완벽하고 아름다웠을 거라며 원망하는 글이 가득했어요. 중간중간 입에 담지 못할 욕도 보였고요. 그랬으면서 말미에는 노력해서 저를 받아들일 테니 없던 일로 할 수 있도록 힘쓰라고 돼 있었어요. 이번 일만 잘해주면 저를 용서하겠다고 말이죠. 허탈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닌데 무언가를 느끼고 반성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을 한 제가 바보같이 느껴졌죠.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줬고 남편은 변호사에게 이런 편지를 전달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모든 건 법대로 다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희 형제들과 어머니 엮을 생각 마세요. 저희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제게 시어머니와 모든 걸 끊어내기로 이야기했다고 말해줬죠. 서방님도 남편도 더 이상은 시어머니의 자식으로 살 생각 없다고 말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 단호한 남편 행동에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천륜을 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면서 입을 닫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줄도 들을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불어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 저는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도 했고요. 서방님 내외와 저희 부부가 함께 살 단독주택을 구했거든요. 매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 보니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흐릿해지더군요. 근데 얼마 전 시장을 갔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셨던 분과 마주쳤는데 시어머니 소식은 알고 있는지 묻더군요. 자식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냐고 혀까지 차며 말씀하셨죠. 집으로 오는 길에 저는 버스 창밖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떠오른 것은 물론 마지막까지 제 원망만 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떠오르더군요.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남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다시 시어머니를 볼 일은 없겠죠. 부디 시어머니가 잘못을 깨달았길 바라며 남은 시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며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